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 사학과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항공사 들어보셨습니까? 이 캐세이 퍼시픽은 바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국계 항공사인데요. 창업주가 좋아하던 책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중국을 의미하는 명칭을 따와서 캐세이 그리고 퍼시픽 태평양을 넘어서 미주까지 항해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캐세이는 바로 북중국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중국 이외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차이나를 대신해서 사용이 되었던 것인데요. 캐세이라고 하는 명칭은 키탄, 즉 거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왜 중국을 차이나가 아닌 거란, 즉 캐세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거란이 10에서 12세기 이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그 명성이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으로까지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란과 고려는 상당히 닮아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걸출한 여성 정치가들이 등장했던 여인 천하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섭정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던 천추태후가 등장을 했던 거의 동시기에 요나라에서도 승천태후라고 하는 섭정태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왕인 부군을 여인 직후에 정인들을 두었다라는 것인데요. 천추태후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외족 출신으로 승려로 위장해서 궁전을 드나들던 김치양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또 승천태후 역시 궁전에 입궐하기 전에 혼약을 맺었던 한덕양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인으로 두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고려의 정치사 그리고 거란의 정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천태후는 경종이 황위에 오른 직후 병이 잦아서 그때부터 정무회의를 주관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도 직접 갑옷을 입고 나아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승천태후는 섭정 기간 동안 송나라에겐 상당히 굴욕적이었던 전현의 맹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양은 거란에 포로로 끌려왔던 중국인 가문이었는데요.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을 궁분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궁분인 출신으로 황궁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능력이 황제의 눈에 띄어가지고 발탁이 되어서 요나라의 정치가로 상당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이 한덕양과 승천태후의 관계는 요나라 내부에서 스캔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부부나 다름이 없는 존재로 인정되었는데요. 한덕양이 성종이 즉위하던 당시에 즉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큰 힘을 실어줬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덕양은 이후에 요나라와 거란족 황실의 인정을 받아서 야유시 성까지 하사를 받으며 상당한 예우를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천추태후는 모후로서 경종 사후에 섭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2년 동안 정치적으로 걸출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천추태후 시기에는 황권을 안정시키고 관료기구를 확충하기도 하였고, 굉장히 실리적인 그러한 외교 전략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호평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김치양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삼고자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강조의 변을 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거란의 2차 침입을 야기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양은 천추태후의 정인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악덕한 인물로 역사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치양은 천추태후가 성종이 사망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서경 지역의 여러 호족들과 연계하여 자신의 어떤 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김치양을 일개 정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트너가 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김치향을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시기 이렇듯이 천추태후나 승천태후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여인천하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나라에서는 자유연애 그리고 재혼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또 황후들이 정치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었던 이런 정치 문화적 특징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고려에서의 천추태후와 같은 인물은 이 농경문화권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고려에도 훨씬 어떤 자유로운 연애 관념들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천추태후와 김치향과 같은 인물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란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야만인, 우리에게는 오랑캐라고 하는 용어로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들의 변발, 우리와는 다른 문화로 굉장히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야만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농 반목의 수렵 민족으로서 10에서 12세기 사이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북부 일부 지역과 몽골 그리고 만주 지역까지 장악을 했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유목 집단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 거란과 같은 만주에서 발원한 집단들을 하이에나와 같다라고 별명을 붙이는데요.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 당나라나 돌궐, 위구르와 같은 제국들이 무너진 이후에 분열의 시기가 도래하면 거란과 같은 부족들이 등장해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물질적 자원들, 인적 자원들을 흡수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을 하이에나 부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거란이 고려와 갈등이 시작된 것은 바로 낙타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거란의 지도자가 연맹의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고, 916년에는 요나라가 건국이 되고 918년에는 고려가 건국이 되고, 또 이후에 960년에는 송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신흥 세력이었던 요나라는 이웃한 고려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고려 초기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50마리의 낙타를 함께 선물로 바쳤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태조는 이 낙타들을 개경에 있는 만부교 다리 밑에 모두 메어서 굶겨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은 모두 유배를 보내거나 그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하는 등 상당한 수모를 거란에 안겨주었는데요.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들 본받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들을 문명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계하는 그런 유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처사는 이후 거란과의 장기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려 측에서 거란에 대한 경계를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었던 발해의 문제였는데요. 발해는 거란의 동방 확장 과정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920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신생국가였던 고려는 건립 직후에 바로 이웃한 발해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거란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은 고려로도 상당 부분 망명을 했고, 그 가운데서는 발해 세자를 자칭한 인물이 망명함으로써 고려는 발해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해 지배층들은 사실 거란에도 상당 부분 흡수가 되었고요. 발해의 일부 영토들은 거란에서 장악을 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발해의 제도들을 거란에서 계승하는 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발해라고 하는 세력의 와해는 결국 고려와 거란 사이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